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국제정치학, 정치학을 가리키고 있는 신희섭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국립외견에 최연소 합격을 하신 김주원 합격생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주원 합격생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최연소 합격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9개월의 준비를 하고 이 외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25년도 국립외교원 최연소 합격을 한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원 합격생을 모신 특별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수험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정도 준비하셨죠? 본격적인 고시 진입은 24년 9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에 온 것은 10월 정도였고 올해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신림동에서는 약 9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보고 2차까지 한 4달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전략을 짰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짤 때 그 4달 중에 그래도 좀 수월한 과목이 있었을 거고 좀 더 어려운 과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들이 그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제 기본 전략은 경제학 베이스를 만들고 모든 과목을 합평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자였습니다. 사실 수월한 과목은 저는 수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굳이 뽑자면 제가 경제학 전공이라서 경제학이 좀 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암기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국제법도 공부 방향이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이 공부 방향을 잡기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경제학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경제학은 문제를 풀어내고 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을 하여서 먼저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수험기간 전체 중에서도 경제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학은 사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과목이거든요. 이해하고 그걸 답안으로 현출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전략으로 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셨나요? 네, 저는 국제정치학 공부의 핵심이 이 제가 아는 바를 어떻게 답안에 표출하는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론을 배울 때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내가 요약해서 작성할 수 있지? 에 대한 대답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의 구조 자체 그리고 논리 구조 자체가 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을 가는 길이라든지 그리고 학원에 가는 길에서 한 국제정치 이론을 정하고 제가 그 이론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개념들을 암기한다고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개념이 있고 이 개념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이론이 펼쳐져 있는지를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는 사례 적용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례 적용을 할 때 최고 답안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글을 써본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답안들을 참고를 해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론을 사례와 연결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답안에서 제가 작성한 이론과 그리고 그 이론의 구조를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제가 답안에 작성하는 이론에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강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론과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정리하면 본인 이해를 만들고 그걸 표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의미 있게 이제 본인 이야기로 국제정치를 풀어낼 수 있었던 거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 다방 특강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상담을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아쉽다 막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눈물을 흘려서 그게 저는 되게 보면서 굉장히 투지가 강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투지 강하고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혹시 기억
나세요? 네, 너무 기억이 나고 사실 저 스스로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기억이기도 합니다. 좀 분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로는 답안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답안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과정을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문제에 맞는 이론을 선택을 하고 그 이론을 요약하여서 설명한 다음에 사례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함의를 작성해주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마치 작가분들이 소설을 쓸 때 그 글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요약도 잘 안 되고 또 작성을 할 때 이 이론과 사례를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게 그 답안 특강을 두 번째 2회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답안 특강을 좀 4월부터 들어서 늦게 시작했다라는 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정치학 3순 모의고사를 계속 응시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별로 좋은 평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답안 특강 1회차보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2회차를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막상 1회차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속상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본 시험까지 내가 국제정치학 어떤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내가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답안을 쓰는 거랑 또 내용을 생각만 하는 거는 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많이 써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전략적으로 답안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답안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써보면서 그걸 문장으로 만들고 문단을 또 띄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그 안에 계획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연하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고 여기서 어떤 게 내가 조금 아쉽다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이죠.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의지도 강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뭐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저의 성격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후회하는 걸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사실 끝이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나뉘어져 있고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O 아니면 X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1년에 한 번뿐이고 지금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만약 결국에 불합격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남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합격을 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과목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뭐 조금씩 편차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이 더 어려운 과목이 있고, 근데 대체로 이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행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제학을 좀 제일 어려워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학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올해 76점을 받았고 최종 합격자 평균이 77.62점이었는데 약 1, 2점 정도 차이 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제학을 혹시 따로 공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나요? 네, 제가 학교에서 주전공으로 경제학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시경제라든지 거시경제 그리고 경제수학, 국제경제학 관련 과목들을 수강한 정도의 베이스는 있었습니다. 다만 경제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과목을 많이 들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경제학 전공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엄청 탄탄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은 고시에서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나오는 개념들이 좀 익숙하다는 면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제학 강의를 듣는데 수월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경제학 관련 과목들은 특히 제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미 개념 정리를 해두었었고 해당 자료들을 고시 기간에도 활용을 하면서 좀 시간을 단축을 하고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을 좀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압축적으로 공부할 때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우선 경제학은 일단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베이스를 먼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손정민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되게 경제학적 사고 그리고 직관적인 사고를 많이 강조를 하시고 이를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러한 사고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정민 선생님 강의는 1순환과 3순환 강의를 수강을 했고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모두 풀이했습니다. 순환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좀 더 문제풀이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풀어야 되는 문제수를 정해두진 않았었는데 좀 더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 3-4시간은 반드시 경제학 문제풀이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여유가 있다면 하루에 5시간 이상도 경제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좀 더 경제학 전략을 요약을 하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지만 경제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단원별 대표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문제들의 풀이 방식을 익혀서 이 단원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적 함의를 이해하고 이를 답안에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암기했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에 경제학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선생님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손정민 선생님은 손정민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시고 또 김진욱 선생님은 김진욱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시고 이상근 선생님은 또 이상근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이 부분을 좀 보강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좀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안전하고 좀 빠른 지름길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경제학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모의고사 볼 때하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크던가요? 이번에 경제학이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좀 긴장이 덜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경제학이 모의고사를 볼 때랑 가장 유사했던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라면 대부분의 많은 시중의 문제들이 좀 괴랄한 수준의 문제가 많고 또 외교원 경제학 문제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외교원 경제학을 풀 때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답안을 제가 어떻게 채워야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문제가 어려워서 답 도출 자체가 어려운 해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답 도출에 힘을 좀 더 써야겠지만 외교원은 올해와 같이 좀 기본적인 부분을 물었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학 용어의 어떤 정의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함의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답안에 어떻게 현출을 낼 수 있는지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 관련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경제학에 관해서 혹시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학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살짝 점수를 올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오르는 것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도 굉장히 크게 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번 올려두고 나면 실력이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목도 한번 올려두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 올리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서 경제학은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기간을 길게 하지만 꾸준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인내의 과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은 뭐 제가 가리키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좀 본인 걸로 만들고 본인이 이걸 충분히 설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넘어가서 국제정치학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인데 국제정치학 점수는 어느 정도 되고 합격자 평균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제 점수는 국제정치학은 72.33점이었고 이번 합격자 평균이 73.96점이었습니다. 이것도 경제학과 비슷하게 1, 2점 정도 차이 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국제정치학 점수가 조금 높게 잘 받은 학생들이 많은데 초시로 72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사실 그 예전으로 치면 그 합격자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대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전공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네요. 그 국제정치학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범위를 처음 시험을 보러 가는 초시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가셨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치학은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초시였기 때문에 이 모든 범위를 커버하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좁혀서 조금 보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순환 강의에서 배운 것 그리고 답안 특강이나 혼자 기출 답안을 작성을 하면서 배운 범위까지는 제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방어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범위는 제대로 익혀서 모르겠는 이론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이론도 결국에 기본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되어서 나온 이론일 것이기 때문에 기본 범위를 충실히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사실 들을 때는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 들은 거를 다시 이제 본인 언어로 바꿔서 답안으로 표출해서 논리적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어떤 이론을 선택하고 그 이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론 정리에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저는 순환별로 제가 어떻게 좀 접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순환에 들을 때는 이론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런 국제정치 이론을 접하기 때문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구성하는 개념들을 암기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해당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론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이론 정리를 할 때는 이 이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어떤 논리로 설명이 되는지, 설명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이론은 조명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민주평화론이라는 이론을 정리할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저는 민주평화론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그 국가가 민주주의인지 여부, 그리고 종속변수는 전쟁의 여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와 전쟁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청중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규범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제도 모델이 활용된다라는 이런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만들어준 그 민주평화 이론이나 그다음에 그 민주평화 이론에 대한 맥락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답안에 현출하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두 가지식으로 이제 본인 주장을 요약한 다음에 그걸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답안에 현출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70점대 넘는 이런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3월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답안 특강도 듣고 그 다음에 3순환도 병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한 게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저는 병행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3순환은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 이론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맨투맨 답안 특강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 답안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여러 합격생들의 답안지를 검토를 해오신 이제 박사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수정 방안을 찾기가 좋았습니다. 또 특히 그 주 맨투맨에서 제가 배웠던 점 혹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다음 답안 특강이랑 또 3순 모의고사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본인의 어떤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고치고 하는데 사실 그게 바로바로 그 다음 시험에 현출이 되지 않더라도 자꾸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쯤에 답안 쓰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답안 특강할 때 맨투맨 플러스 강의를 들었잖아요. 맨투맨 플러스는 그 맨투맨 하기 전에 내용을 좀 정리하고 주제별로 좀 압축해서 하는 그런 강의인데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게 답안을 현출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하는데 실제로 좀 시험에서 도움이 좀 되던가요? 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4월에 답안 특강을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국제정치학 3순환을 시작을 할 때 답안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답안 특강과 약간 맨투맨 상담은 저는 제가 답안을 작성한 이후에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투맨 플러스는 그에 반면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 즉 저와 같은 어떤 노베이스 상태에 가까울 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답안을 쓰기 이전에 어떻게 작성을 하고 논리를 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전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맨투맨 플러스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고 또 답안 작성에 있어서 개요를 작성할 때 어떠한 논리 구조를 내가 구성을 해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어떤 답안 작성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문제 분석, 그리고 논리 개요 작성, 그리고 답안 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투맨 플러스는 여기서 논리 개요 작성까지 어떤 과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투맨 상담과 또 답안 특강은 답안 작성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맨투맨 플러스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2차 시험에 3명이 그 맨투맨 플러스 특강 듣고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게 의미도 있고 좀 뿌듯했는데, 이제 처음 계획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베이스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만들까 해서 이제 그런 강의를 만들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공부가 좀 잘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는 학생들한테도 시간을 좀 압축해주고 줄여주고 체계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답안을 만드는데도 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좀 반영해서 운영을 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정치학은 답안 구성하는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답안을 구성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연습 문제 풀이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던가요?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좀 실전과 연습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순 모의고사라든지 그리고 답안 특강에서는 대략적인 출제 주제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반면 실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도 좀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논리를 세우는, 그러니까 개요를 작성할 때 좀 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정치학의 과목 특성상 서론, 본론, 결론이 모두 갖추어진 완전한 글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습 때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 시간인 2시간에 맞추어서 답안을 작성을 해보는 것, 그리고 랜덤 주제로 정말 어떤 게 나올지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이제 처음 접할 때, 그러니까 노 베이스이고 백지 상태일 때 어떤 부분부터 해가는 게 좀 유용하다, 이런 부분에 이제 본인 경험을 좀 알려주시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가 순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가 그 스텝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순환을 드릴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의 설명 논리를 이해하고 남들에게 이를 정제된 말로써 제가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정확한 표현으로서 작성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제가 막히는 부분도 있고, 이 개념이 왜 여기로 연결이 되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필독서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순환 강의를 들을 때는 최고 답안을 통해서 이론을 요약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론의 사례를 적용시키는 법, 즉 답안에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스킬들을 조금 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2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이 이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좀 모호하게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다가 혹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뭘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부닥치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막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갔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최고 답안,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좀 더 이제 그 답안이 좀 더 완결되게 완성이 잘 된 답안을 봤다는 건데, 사실 그게 이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저는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인 답안을 볼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답안을 볼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같이 시험장 가서 경쟁하는 사람이 이 정도 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 자극도 좀 되고, 또 나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게 좀 더 객관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 신림동에서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아마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그러니까 3월이겠죠? 그 다음에 6월까지 이제 3달에서 4달 이렇게 단기간에 효율을 좀 내야 되는데, 국제정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결국 그 시기에는 답안이 현출돼야 되는데 답안 현출하고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좀 유용했고 좋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죠. 네, 이 부분도 앞선 질문과 조금은 비슷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론 정리를 답안에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와 그리고 연결고리를 이해를 해서 답안에 표출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론을 정제된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표현으로서 써낼 수 있는지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 답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답안은 어떻게 보면 제한 시간 내에 작성한 답안 중에서 가장 잘된 답안을 골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들이 어떻게 현출해냈는지를 참고를 해서 다음에 나도 어떤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좋은 점들을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최고 답안을 보통 이제 뽑으면 아마 3월, 4월 뭐 이럴 때는 뭐 적게는 5개에서 제일 많이 아마 올해는 뽑았던 게 8개, 9개 이 정도까지도 뽑아봤는데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쓴 최고 답안 쓴 분들 대부분은 올해 이제 2차에서 아주 80점 넘게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냈거든요. 근데 최고 답안이 나중에 보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답안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잘 찾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 사례들을 그 최고 답안 5개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답안당 3개씩만 모아도 한 15개 정도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사실 그것만 잘 정리해도 시험장 가서 사례가 모자랄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다 같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 신림동에서 이 규모의 경제가 조금 되면서 최고 답안에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3순환, 그 다음에 답안 특강, 그 다음에 맨투맨 플러스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시험장에 가셨는데 3순환, 답안 특강, 맨투맨 플러스에서 각각 주안점을 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3순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무조건 매일매일 응시하자, 요거를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 시간을 줄이고 싶기도 해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응시했는데 제가 이제 모의반도 수강을 했었는데 그 모의고사가 겹치지 않는 이상은 매일매일 응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응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 배분에 유의하면서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3순환 과정 중에서 또 2시간짜리 모의고사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면서 제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안 특강의 경우에는 제가 충분한 시간 안에 답안의 논리를 명확하게 잘 세우는지를 점검하고자 했고, 또 제가 의도했던 바를 답안에서 잘 표출해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맨투맨 플러스는 초반에 국제정치학 답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와 그리고 좀 알게 되었을 때를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답안을 써본 적이 없는 초창기에는 수업을 토대로 해당 주차 답안의 개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는 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개요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맨투맨 플러스 특강 이전에 먼저 문제를 보고 제가 스스로 한번 개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수업 때 가서 제가 문제 의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선생님과 이제 비교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서 최종적인 개요를 잡고 이를 토대로 해당 주차 답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맨투맨 플러스의 강의의 장점이 이런 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요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 방향을 잡고 또 답안을 작성해 버리게 되면 사실 좀 낭비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강의를 통해서 제가 논리적인 개요를 잘 작성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 단축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본인을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단련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답안을 준비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례나 그다음에 외교사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순 모의고사나 제가 답안 특강 때 작성했던 답안들을 좀 모으면서 그 사례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답안이랑 선생님께서 주시는 예시 답안에 보면 좋은 통계 자료나 적절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스크랩을 해서 좀 모았더니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50페이지까지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뭔가 시간을 내서 사례를 찾지 않아도 모의고사나 답안 특강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만큼의 사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를 아예 처음 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 관련 과목이랑 또 관련된 이제 심화 과목들을 수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대략적인 흐름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교사 자체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서브노트를 구해서 좀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사가 내용이 좀 방대한 편인데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브노트를 활용을 했고 스스로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한 동양사 관련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제관계사나 세계 외교사를 빠르게 읽으면서 보충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해설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출판을 하신 책인데 여기 보면 외교사 문제들만 앞쪽에 모아놓은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제가 이걸 빠르게 보면서 외교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번 시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시험 직전쯤 되면 외교사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걱정하는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좀 얘기하신 대로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에 외교사 부분이 아주 적지 않고 수험 국제정치학이라고 해서 연습 문제집에도 또 외교사 문제가 아주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몇 번 이렇게 좀 돌려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아주 세밀한 사건이 만약에 이제 좀 새로운 이슈에서 나오면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다 대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기출문제들이 전체적인 지금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이 문제의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개요를 잡고 갈 수는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공부를 좀 하면 마지막에 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원래 이제 질문지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 건데요. 10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2월, 뭐 3월 이렇게 시작하면서 신림동에서는 예비순환이라고 하는 기본 강의를 듣고 1순환을 듣고 하는데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선행반 공부하면서 1순환 공부도 같이 병행한 걸로 아는데 그 1순환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강의인데요. 본인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순환 강의를 듣는 것은 그 선행반 시기에 듣는 것은 좀 제가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예비순환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1순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먼저 15분 정도 예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비순환을 듣지 않아도 무방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1순환을 시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분 정도 오늘 들어야 하는 강의 분량을 정말 빠르게 책만 스캐닝을 하듯이 좀 봤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비순환 듣지 않고 1순환 듣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순환을 만약 이 시기에 듣지 않았다면 사실 제가 3월부터 6월 사이에 1순환과 3순환을 모두 들었어야 하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환 들었던 것, 그 시기에 들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기에는 뭔가 열심히 노트 테이킹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그 강의 내용을 정말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먼저 무작정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1순환은 좀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신데요. 이게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주변에서 요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요 시기에는 서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본인이 본인 걸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그쪽에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어떤 하나의 과제를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분을 먼저 예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했다. 이 부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으로 하자면 그 국제정치학을 정복하기 위해서 혹은 국제정치학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하루 공부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3월부터 6월 즉 2차 시험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에는 오전 7시 10분부터 23시까지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음날 활용 가능한 시간을 정리를 하고 그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나눠서 쓸지를 시간표를 전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를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좀 최대한 제한을 저는 한 편인데요. 점심은 20분 이내로 먹고 저녁은 50분 이내로 먹자라는 그런 시간표를 세웠고 이를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또 저는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정말 웬만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만 이용을 하려고 했고 좀 쉬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정말 졸릴 때도 많았는데요. 졸릴 때 하는 거는 결국 기억에 잘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졸릴 때는 좀 10분씩 쪽잠을 자는 약간의 유연성도 좀 발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 자체가 좀 무리를 해서 좀 이행을 했던 편인데 아무래도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험시간이 좀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늦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의 양적 측면이랑 또 질적 측면을 모두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올해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 공부를 무리해서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좀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시간을 나눠서 수험 준비를 했고 그래서 독하게 공부했구나 하는 게 딱 와닿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국제정치학에 좀 수험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저는 수험은 그 과목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시작점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 즉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답안지가 되겠죠. 2차 시험에서 평가를 받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로부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국제정치학에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보면 사실 팩트의 학문이 아니라 좀 해석의 학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를 좀 나중에 깨달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는 A 현상을 B라는 결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른 이론에서는 이걸 A 현상을 C라는 결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여기서 사실이 되는 내용이랑 그렇지 않은 해석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이 굉장히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거들어드리면 이게 해석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편한데 국제정책을 사실관계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왜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답이 명확하지 않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본인을 좀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이제 본인 공부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 국제정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잘 찾아서 본인의 이제 시험에 잘 활용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국제법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예민한 문제인데 국제법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합격자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국제법은 62.75점을 맞았고 합격자 평균은 59.7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제가 유일하게 합격자 평균보다 잘 본 과목이었습니다. 국제법도 단기에는 답안 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나요? 제 전략은 좀 세 가지를 크게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성주 선생님 커리큘럼을 들었는데 정성주 선생님께서 브리프노트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답안지에 내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적을지를 정리할 수 있는 틀을 좀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틀을 바탕으로 제가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러 예시 답안을 주제별로 스크랩을 해서 답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쓰고 사안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좀 모아서 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은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년도 합격생 분께 이제 배웠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경제학 자료 이용을 해서 정말 문제를 한 줄씩 꼼꼼하게 읽으려고 했습니다. 경제학 자료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분께 먼저 여쭤보면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경제학자로 한 줄씩 대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마다 어떠한 개념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서 국제법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문과 판례명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문은 사실 결국 채점자에게 제가 국제법 공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조문을 최대한 영어 원문 그대로 외우려고 했고 대부분은 원문과 동일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이후부터 이 조문을 암기하는 것 그리고 판례명을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리타스 학원에는 정성주 선생님, 이종훈 선생님이 지금 국제법을 가르치고 계신데 두 분이 또 강조하는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또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를 하시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학생들이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초시생 입장에서 이제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쓴다면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부분도 제가 순환별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랑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순원 때는 국제정치학과 비슷하게 국제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비순환을 건너뛰기도 했었고 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좀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 초점을 하고 뭔가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2, 3순환을 수강하면서는 답안에 어떻게 요약해서 적을지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답안에 어떻게 요약해서 적을지는 브리프 노트랑 그리고 또 주제별로 답안 스크랩을 통해서 완성을 했었고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었던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유추하는 연습은 매일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100점 분량의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해당 부분의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적어야 할지를 좀 더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에너지가 이제 많이 딸리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매일 2시간씩 계속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그 뒤에 오후에 아마 공부하고 하는데 좀 무리가 올 거라서 그렇게 개요 짜는 거는 아마 같은 시간 대비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1차가 끝나고 짧은 기간 안에 4개월 이 기간 안에 최대한 이제 효율을 좀 끌어올리려면 국제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본인한테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국제법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답안 작성을 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목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 답안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를 어떻게 요약해서 작성하는지를 빠르게 보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실 방대한 국제법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지면상 그리고 또 시간상 답안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예시 답안을 좀 참고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문과 판례 암기는 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제법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된다 혹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문과 판례는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부가 끝나기 1시간 전부터 조문 암기를 진행을 했고 이걸 3월 이후부터 진행을 해서 끝까지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국제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해도 해야 되지만 또 암기도 충분히 따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암기할 때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좀 더 약간 조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박덕영 교수님이 작성을 하신 국제법 기본 조약집을 토대로 UN 헌장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가 책임 초안, 주요 UN 해양법 협약 조문, 그리고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암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약 암기는 사실 좀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미루기가 쉬워지는데 사실 저는 3월 이후부터 1시간 이상의 일정 시간을 잡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저는 두문자를 따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암기 방법은 사실 지름길이 있다기보다는 좀 꾸준한 시간 투자의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외워지는 건 두문자로 암기를 하거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순서를 암기하는 등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왜 그런 조문이 있고 또 그 조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가 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1순원 때부터 암기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순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조문의 의미나 혹은 논리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다 보면 굵직한 원리나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암기를 시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용 이해가 되신 다음에 조문 암기나 판례명 암기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제법도 이제 그 결국은 이해가 반영이 좀 되면 암기량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에 기초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한 전략을 쓰셨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파트인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성과를 냈거든요. 아까 점수 들었지만 합격자 평균에 가깝거나 합격자 평균보다 좀 높거나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어쨌든 이 세 과목에서 이제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 답안 특강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게 국제정치학에 관련해서는 이제 답안 현출로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 가지씩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그 부분에서 특화하는 전략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 전략이랑 그리고 태도 측면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부 전략은 거꾸로 보자라는 전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시는 정말 방대한 공부량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결국의 최종 목적지는 답안에서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과목별 공부 방향을 세웠고 그리고 그 전략을 세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태도 면에서는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하자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합격, 2025년도 합격이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아는데 만약 저한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격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집중도 있게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4월 달에 이제 답안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맨 첫 번째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 꽤 괜찮게 점수를 받았다가 두 번째 때 점수가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점점 이제 성과를 내서 마지막쯤에는 잘 쓴 답안에 들어가서 최고 답안도 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답안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전략도 있고 그래서 인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받았는데 답안을 그렇게 빨리 본인 논리를 만들면서 그 구성할 수 있게 된 데는 아마 특별하게 이제 본인이 전략들을 세웠을 거고 어느 강의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답안 특강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답안 특강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첨삭을 매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제가 했던 실수 또는 약점이 없도록 써야지라는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답안 특강을 하면 최고 답안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참조를 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논리 구조를 세웠는지를 참고를 하고 또 저는 왜 부족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또 행동 강령으로서 만들고 계속 참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답안 특강 문제 중에서 동맹의 포괄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동맹의 포괄성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쓰신 걸 보니까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딱 명확한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위협의 포괄성이나 분야의 포괄성 정도로 좁혀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즉 뭔가 모르는 개념 혹은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 이에 당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기준을 세워서 설명을 하자라는 행동 강령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세요. 그
동맹의 포괄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사실 이쪽에 아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된 근거가 없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일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을 막 만들잖아요. 아마 그 문제에서도 아마 최고 답안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의 포괄성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논리를 만들면서 헤쳐나가는 답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능력들이 사실 최고 답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배워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질문을 받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헤쳐나가기 때문에 다른 답안보다 좀 월등하게 이 친구 잘 쓰는구나 라고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제가 맨투맨 강의나 맨투맨 플러스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게 답안으로 현출될 때 특히 이게 답안에 아주 잘 현출될 때 굉장히 좀 뿌듯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같이 만들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뿌듯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도 막 그렇게 만들어 갈 때 그 맨투맨 강의나 맨투맨 플러스 강의에 포인트를 좀 두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맨투맨 상담에서는 이제 박사님께서 제 글의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상담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해당 답안을 작성하면서 생긴 이론의 이해에 있어서의 궁금증 또는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작성해도 제가 논리적인 어떤 오류가 없는지를 여쭤보며 이론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박사님께 이제 말씀해 드리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론을 처음에 겪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론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답안에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뭔가 답안을 제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답안에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힘들었었는데요. 초반에 이거를 박사님께 이런 제 문제점, 제 고민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 이론을 너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이론 하나 정해가지고 스스로에게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세워서 실천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론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교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투맨 플러스 강의도 제가 좀 오래 수강을 했었는데요. 답안의 논리를 세우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거나 어떤 2개 이상의 이론이 등장하는 경우에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 박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그리고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이 처음에 A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B의 입장에 반박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A가 이를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초시생인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번 참순환 때에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트럼프의 보호주의 때문에 풀어봤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갔는데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이제 1번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문제를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든가요? 네. 처음에는 사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나올 거라고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당혹스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써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또 1번이 이전 연도와는 다르게 50점이라는 비중으로 좀 상당히 높은 점수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주류 이론이 아닌 국제정치 경제 쪽에서 세부 이론이 나와서 좀 당황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삼순 모의고사에서 써본 기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율을 잡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주제로 글을 써보지 않았다면 초시상인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삼순환 때 써본 기억이 있고 이 기억은 사실 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이 기억한다. 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제 학원에서 뭐 삼순환 모의고사든 그리고 또 스파르타반을 이제 그 수강하면 스파르타반 모의고사, 몰입반이면 몰입반 모의고사, 또 다반 특강이면 다반 특강 이렇게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푼단 말이에요. 그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만드시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시험장에 이제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정책 문제를 여러 각도로 풀어보고 가봤는데
그게 학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시험장에서 이게 내가 그래도 좀 체력이 된다.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자신감이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답안을 써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든 내용이 사실 기억이 나진 않더라도 한번 써본 거는 손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높은 어떤 시험장에서는 걱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번 문제에서도 이미 한번 써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내가 써봤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 준비한 것이 실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안 특강과 삼순환 모의고사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이미 여러 어려운 경우의 수를 나는 경험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선 문제 혹은 긴장감이 높은 시험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공부하는 분들한테 만약에 답안 특강을 추천한다 그러면 답안 특강을 들을 때 그냥 들어라 이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이제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전략이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저는 피드백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서 다음 회차 일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굉장히 좀 따끔한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피드백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일을 다음번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박사님과의 1대1 맨투맨 상담 시간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답안을 작성하면서 들었던 의문점 혹은 어려운 점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조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사실 이미 여러 합격생들을 보신 수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굉장히 잘 제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보면 해석의 학문이라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론의 해석에 해당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박사님께 여쭤보면서 제 이해가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같이 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내가 이론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필요한 거,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 가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베리타스 학원에서 이제 스파르타반도 있고 또 몰입반도 있고 3월달에 10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3월달에 스파르타반을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때는 어려웠고 대신에 이제 몰입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입반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순환강에서도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다층적으로 병행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어떻게 좀 잘 맞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몰입반은 저와 같이 수험 생활이 상대적으로 좀 늦어서 정규 학원 진도를 다 따라가지 못한 상태의 수험생에게 적합한 과정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부분의 과목에 2순환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순환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3순환을 수강하지 않는 거는 이미 합격권의 수험생들은 다 듣고 있는데 저도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사실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입반이 3순환과 또 저의 실력 사이의 어떤 간극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병행하면 사실 좋은지는 아는데 이게 병행했을 때 딱 드는 문제는 체력이나 그다음에 심적으로 예를 들면 3순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3순환에서 잘 쓴 답안들을 보면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주제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체력이나 이런 심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 부분도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체력과 심적 부담을 정말 잘 관리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수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버틴 것에 가까워서 사실 제 경험이 좋은 예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공유를 해보자면 저는 제 스스로가 체력이 좋지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체력을 최대한 아껴서 쓰자. 그리고 있는 체력을 최대한 공부에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에 따라서 이동 동선을 아예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성향상 실강을 듣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았어서 인강으로 들어서 이동 동선을 또 최소화하고 온라인 모의고사가 가능을 하면 온라인으로 응시를 하여서 이 역시도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도 학원 근처에서만 먹고 또 마라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라탕같이 자극적인 거는 안 먹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좀 최대한 유지를 하고 또 좀 보존을 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심적 부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짧은 수험 기간에 이게 될까라는 약간 불확실성 속에 있어서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짧은 수험 기간에 합격을 이루어낸 좀 선배의 조언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순환 모의고사를 볼 때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해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혼자 운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선배분께서 해주셨던 조언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운이 좋았고 또 행복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보면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그리고 이러한 그때 선배분께서 하셨던 생각을 최대한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좀만 최선을 다한다면 뭐 합격을 꼭 하지 않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은 최대한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좀 더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이 제 스스로 부족한 점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스로에게 좌절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자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중간에 아마 시간을 아끼는 것도 그렇고 체력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인강을 이제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강에서 답안을 써서 다른 답안들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부분들을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험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이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예비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말 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시고 자신과 맞는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수험생활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니까 꼭 후회 없는 수험 생활로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서 박사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합격자분들하고 해봤는데 하면서 항상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는 거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를 잘 만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항상 배우는데 오늘도 역시 좋은 전략과 본인을 어떻게든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잘 다져서 이렇게 그 답안들을 만들고 높은 점수를 받는구나 하는 부분을 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아마 좀 또 새로운 팁도 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좀 새로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응원도 되고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면 아마 이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